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6월 9일에 실시된 고1 6월 학력평가 국어 영역 중에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수군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시 복합,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갈래복합, 송미인곡과 주홍설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소설과 시나리오로 제시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수군가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군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익숙한 내용이죠. 수군가의 대목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용왕이 병이 들어 백방으로 시술하는 대목, 그리고 자라가 토끼를 유혹하려고 육지로 나오는 대목, 토끼를 유인하여 용왕 앞에 데려오는 대목, 토끼가 용왕을 속이고 자라를 궁지로 모는 대목, 토끼가 다시 세상에 나와 몇 차례 곤욕을 겪는 대목, 이렇게 5개로 나눌 수 있는데 모의고사에 출제된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앞부분입니다. 따라서 토끼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안일이, 자진몰이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의 갈래는 판소리 사설입니다. 안일이는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듯 엮어나가는 사설을 말합니다. 즉 자진몰이나 중몰이 이런 사이, 장단 사이사이에 해설처럼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네가 먼저 차례로 들어오실 터인데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이 각각 벼슬 이름을 맡아가지고 들어오는데 용국의 벼슬 이름이 사기에 있던 바라 꼭 이렇게 들어오겠다. 여기서 수국, 즉 바닷속 세계를 말하는 거죠. 수국을 통해서 이 공간적 배경이 바닷속 세계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비현실적인 공간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몰이, 섬세하면서도 명랑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는 장단을 통해서 앞서 나왔던 벼슬 이름을 열거하고 있어요. 승상은 거북, 승진은 도미, 판서민어, 주서 오징어, 한림박대 이런 식으로 쭉 열거하고 있죠. 이 부분은 판소리의 특징 중 하나인 장면의 극대화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장면의 극대화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필요 이상으로 열거하여 청자나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표현 방법이에요. 이 부분에서 장면의 극대화를 사용해서 수국 신하들의 벼슬과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함으로써 운율도 느껴지고 있죠. 용왕이 요만하고 보시더니 경들 중에 세상을 나가서 천년 토끼 간을 얻어 짐의 병을 구원할 자 니 있나뇨? 라고선 신하들 중에 내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천년 토끼 구해올 사람 누구 있느냐? 라고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서로 보기만 하고 묵묵부답이 되었겠다. 서로 눈치만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용왕이 탄식하면서 남의 나라는 충신이 있어서 할고사군 계자추와 광초망신 기신이는 죽을 임금을 살렸건만은 우리나라는 충신이 있어도 어느 누가 날 살리리요? 라고선 중국 고사를 인용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임금을 살릴 충신이 없나 보다 라고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잉어가 말합니다. 세상이라 하는 곳은 인심이 박하여 지혜, 용맹 없는 자는 성공하지를 못하리다. 즉 잉어는 지혜와 용맹이 있는 인물이 토끼의 간을 얻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 그러면 자승상 거북이는 어때? 라고선 물어요. 그랬더니 잉어가 승상 거북은 지략이 넓사오나 복판이 모두 다 대모인 고로 세상에를 나가오면 인간들이 잡아다가 복판 떼어 대모장도 미리게 살짝, 탄건 묘독이 이런 식으로 거북은 세상에 나가면 공예품의 재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거북이는 지략이 넓어도 적임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 외에도 차례대로 얘는 왜 적임자가 아닌지 이유가 계속 나옵니다. 차례대로 거북이, 방개, 조개, 메기가 적임자가 아닌 이유가 나오고 자라가 적임자인 이유가 나오므로 그 이유를 각각 정리해 둬야겠죠.
이때 해운공 방개가 열발을 쩍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와서 공손히 엎드리더니 장담하여 말을 하는데 신의 고향 세상이요 신의 고향 세상이라 청림 벽계 산천수 가만히 몸 담그고 천봉만학을 바라보니 산토끼 달토끼 안면이 있사오니 소신의 엄지발로 토끼놈의 가는 허리를 바드드득 안오다가 대왕전에 바치리다 라고선 방개가 먼저 자원해서 육지는 내 고향이다. 그리고 나는 토끼랑 안면도 있으니까 토끼 내가 잡아오겠다 라고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네 말은 그러하나 너 생긴 눈이 허망하게 푹 솟았기로 왔다 갔다를 잘하니 가다가 뒷걸음질을 잘할 테니 저리 물러거라. 왕은 방개가 이러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뒷걸음질 할 것이므로 토끼를 데려올 적임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방첨사 조개가 어떠하뇨? 라고서 이제 또 다른 후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잉어가 말합니다. 방첨사 조개는 철갑이 꿋꿋 방신제도가 좋사오나 옛글에 이르기를 휼조와 싸우다가 어부의 공이 된다고 하였으니 세상에를 나가오면 휼조라는 새가 있어 수루루 펄펄펄펄 날아들어 휼조는 조개를 물고 조개는 휼조를 물고 서로 놓지를 못하다가 어부에게 잡히어 속절없이 죽을 터이니 보내지를 못하리다. 여기에서는 조개가 적임자가 아닌 이유가 나타나 있죠. 조개는 옛날에 이르기를 이것도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거죠. 슐조랑 조개랑 싸우다가 결국 어부가 슐조랑 조개를 둘 다 잡게 된다면서 조개는 인간에게 결국 잡히게 된다. 즉 토끼를 데려올 적임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수문장 매기가 어떠한고? 이번엔 또 이제 매기가 적임자가 아닌 이유가 나옵니다. 매기는 수염 길고 입 크고 풍채 좋거니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너른 고로 세상을 나가오면 요깃감을 얻으려고 조그마한 산천수 이리저리 기댈 때 살입쓴 어몽들이 비바람이 불어도 돌아가지 않는지라 입감 꿰어서 물에 풍 탐식으로 덜컥 삼켜 꼼짝없이 죽게 되면 탁 채워 낚거다가 인간의 이질 복질 설사 배앓이 하는데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지는 못하리다. 즉 매기는 식탐이 많아서 어부들에게 쉽게 잡힐 거다라고 적임자가 아닌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한참 일이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뒤에서 한 신하가 들어옵니다. 눈 작고 다리 짧고 목 길고 주둥이는 까마귀 부리 같구나. 직유법을 사용해서 외양을 묘사하고 있죠. 등에다 방패를 지고 앙금앙금 기어들어오더니 몸을 굽혀 제배하고 상소를 올리거늘 왕이 상소를 받아보시니 별주부 자라였다. 이제 드디어 자라가 나옵니다. 용왕이 자라에게 칭찬을 하며 말합니다. 신하라 별주부가 신하다. 충신이라 별주부가 충신이로다. 참으로 충신이다. 그러나 우리 추국 충신이 다 세상 사람의 고기밥이 된다 하니 그 안이 원통한고. 이렇게 말하자 별주부가 소신은 네 발이 갇혀 있어 강상에 높이 떠 망보기를 잘하고 인간에게 잡힐 걱정이 없다. 즉 자라는 자신이 토끼를 데려올 적임자인 이유를 직접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강 위에 떠서 망보기를 잘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바닷속에 태어나서 토끼 얼굴을 모르니까 토끼의 얼굴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화공을 불러요. 그래서 화공이 토끼 화상을 그립니다. 천하명산 승지간에 경계 보던 눈, 그리고 두견행무 지지울제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난초지초 온갖 향초 꽃다 먹던 입. 여기 이 부분은 앞서 나왔던 여기처럼 열거가 나타나 있죠. 이 부분은 토끼의 신체 부위, 얼굴 부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장면의 극대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리고 였다 별주부야 어서 가지고 나가거라 라고서 글이 끝나게 됩니다. 내용은 어려운 게 없죠. 특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사회 모순을 풍자하는 내용이라는 거, 즉 우의적 소설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전 소설의 특징에 해당하는 고사성어나 한자 어휘 사용, 그리고 과장과 나열, 비유적 표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랑 3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우선 2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랑 B가 환 화면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제시해 줄게요. 한번 영상을 멈추고 A, B 부분만 보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이번에 답은 5번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A는 용왕의 병을 구원하는데 자원한 신하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다. A가 신하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들이 용왕의 병을 구원하는데 자원한 신하들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B는 토끼의 얼굴을 모르는 독자를 위한 서술자의 설명을 서술하고 있다. B가 토끼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토끼의 얼굴을 모르는 자라를 위해 화공이 그림을 그려주는 것에 대한 서술이죠. 따라서 독자를 위한 서술자의 설명 아닙니다. 3번 A와 B 모두 상징적인 단어들을 열거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A와 B 모두 열거를 통해서 운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상징적인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번 A와 B 모두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 대상에 대한 풍자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A랑 B 모두 장면의 극대화에 해당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대상에 대한 풍자의식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5번 A와 B 모두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게 바로 장면의 극대화의 개념에 해당하는 거죠. 아까 전에 지문 분석에서 살펴봤듯이 A는 수국 신하들의 벼슬과 이름을, B는 토끼의 귀나 코 등의 신체 부위들을 길게 열거하여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는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열거하여 청자나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표현 방법인 장면의 극대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번에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도 풀어볼게요. 기억을 선정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천년 토끼간을 얻어 짐의 병을 구원할 자에 해당합니다. 즉 토끼의 간을 구해올 사람을 선정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한 거죠. 3번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3번에 가장 적절한 것 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단계에서 방계와 달리 자라는 스스로 후보로 나선다. 자라가 스스로 후보로 나서는 것은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방계도 스스로 후보로 나섰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방계가 용왕한테 장담하면서 육지는 내 고향이다 라면서 이렇게 스스로 후보로 나서면서 자기가 적임자인 이유를 밝혔잖아요. 따라서 방계와 달리 자라가 스스로 후보로 나섰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방계와 자라 모두 스스로 후보로 나섭니다. 2번 2단계에서 잉어는 방계의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방계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잉어는 방계가 나온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방계가 적임자가 아닌 이유, 즉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들어서 방계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잉어가 아니라 용왕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맞았지만 이것을 주장하는 주체인 잉어가 틀렸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3번 2단계에서 잉어는 조개가 휼조에게 물려 잡힐 것이므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잉어는 조개가 휼조랑 다투다가
인간에게 결국 잡히게 된다는 고사를 근거로 조개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에게 잡힌다고 한 거지 슐조에게 잡힌다고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3번은 틀립니다. 4번, 2단계에서 잉어는 메기의 탐식으로 인간들에게 잡힐 것임을 근거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잉어는 메기의 입이 커서 식탐이 많기 때문에 어옹들에게 쉽게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4번이 적절합니다. 5번, 3단계에서 자라가 선정된 것은 발이 4개여서 인간들에게 빠르게 도망칠 수 있다는 자라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자라가 말하는 부분을 보면 발이 4개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발이 4개여서 인간들에게 빠르게 도망칠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발이 4개여서 강 위에 떠서 망보기를 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에 적절한 것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의고사 변형 문제 2문제를 풀어봤는데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학평에 수록된 지문은 토끼가 나오지 않는 아주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학평 수록 지문 말고 그 외부분의 문제, 여기 있죠? 학평 수록의 지문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째 지문인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를 보도록 할게요. 김명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작품은 중학생 때 이미 접해본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이 작품의 전문을 접해보진 않았더라도 아마 이 작품의 유명한 구절인 찬란한 슬픔의 보물, 이 부분을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내용의 시인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우선 이 부분 1행에서 3행에서는 화자가 모란이 피기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4행부터를 보면은 모란이 떨어져 버렸대요.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서름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모란은 시적 화자의 소망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봄은 모란이 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계절을 의미하는 거겠죠.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을 잃고 서러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죠. 특히 뻗쳐오르던 보람이 서운케 무너졌대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드러나요. 모란이 피었을 때 보람을 잃고 화자의 소망도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이 부분을 보면은 모란이 지는 것을 인생 전체를 잃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60날이라고 구체적인 수를 제시해서 화자의 서글픈 정감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이 부분은 앞서 나왔던 1, 2행이 반복되는 거죠. 1, 2행이 끝에 또 나온다는 것은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모란이 피는 것에 대한 화자의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태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도치법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린다가 아니라 나는 기다린다.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런 식으로 어순을 도치하고 있죠. 그리고 찬란한 슬픔, 찬란이라는 말과 슬픔이라는 말이 모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역설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중요하겠죠. 여기서 봄은 기쁨과 환희의 계절인 동시에 모란이 인해 질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즉 아름다움의 황홀한 도치와 그것의 덧없음에 대한
대한 슬픔이 복합되어 있는 상황을 이렇게 역설법으로 나타낸 거죠.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도치법, 역설법, 그리고 이 부분에 나왔던 과장법이 자주 제시됩니다. 각각의 표현법을 어느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표현법의 효과까지 정리해 두어야겠죠. 이 시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림을 주제로 한 시였습니다. 이 시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슬픔이라는 보이지 않는 관념을 찬란한이라고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다는 것, 그리고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표현, 즉 역설법이죠. 역설법을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를 통해 문학적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민복의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낯선 작품인데 읽어보면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래층에서 물 틀면 단수가 되는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전세방에서 만학을 하는 나의 등록금을 위해 사글세방으로 이사를 떠나는 형님네. 이 부분에서는 화자의 처지가 제시되고 있죠. 화자는 아래층에서 물을 틀면 단수가 되는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전세방에 살고 있으면서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좁은 계단, 공간의 특징을 통해서 나의 열악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는 나를 위해서 형님네가 사글세방으로 이사를 떠난대요. 즉 이 부분을 통해서는 나의 등록금을 장만하기 위해 희생하는 형님네, 즉 나에 대한 형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그락거리던 밥그릇들, 베니어판으로 된 농짝을 리어카로 나르고 집안 형편을 적나라하게 까보이던 이삿짐, 가슴이 한참 덜컹거리고 이사가 끝났다. 여기에서는 이사 과정이 나오는 거죠.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이사가는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가슴이 한참 덜컹거리고,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리어카로 짐을 나르느라 리어카와 함께 가슴이 덜컹거린다는 의미, 그리고 하나는 나의 등록금을 위해서 형님네가 이사를 선택하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가슴이 덜컹거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사가 끝나고 형은 시장 골목에서 짜장면을 시켜줬어요. 여기에서도 나에 대한 형의 애정이 드러나죠. 그리고 형은 쉽게 정리될 살림살이를 정리하러 갔다. 살림살이가 쉽게 정리된다는 것은 그만큼 살림살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즉 가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전날 친구들과 깡소주를 마신 대가로 냉수 한 대접으로 조갈증을 풀면서 짜장면을 앞에 놓고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를 보았다. 이제 화자가 중국집 젊은 부부를 관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처음 중국집 젊은 부부를 접했을 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바쁜 점심시간 맞춰 잠자주는 아기를 고마워하며 젊은 부부는 밀가루, 그 연약한 반죽으로 튼튼한 미래를 꿈꾸듯 명랑하게 전화를 받고 서둘러 배달을 나아갔다. 지금 화자가 관찰한 중국집 젊은 부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중국집 젊은 부부는 바쁜 점심시간에 맞춰서 아기가 잠을 자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어요. 즉 주어진 상황에 감사해야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연약한 반죽으로 튼튼한 미래를 꿈꾸는 것 같대요. 연약한과 튼튼한의 이미지 대비를 통해서 희망을 잃지 않는 중국집 젊은 부부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눈물처럼 아름다워 물배가 부른데도 짜장면을 남기기 미안하여 마지막 면발까지 다 먹고 나니 더부룩하게 배가 불렀다. 살아간다는 게 그날 나는 분명 슬픔도 배불렀다. 화자는 중국집 젊은 부부의 모습을 보고선 눈물처럼 아름다웠대요. 중국집 젊은 부부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한 거죠.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짜장면을 남기면 미안해서 마지막 면발까지 다 먹고 나니
배가 불렀대요. 슬픔도 배불렀다. 이 부분에서 앞서 살펴본 모란이 피기까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설적인 표현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도치법도 확인할 수 있네요. 슬픔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음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중국집 젊은 부부에 대한 관찰을 통한 삶의 성찰이 되겠습니다. 또는 고된 삶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혹시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과 비슷하게 화자가 관찰자의 시선을 취하고 있는 작품인 백석의 서행시초, 고정희의 우리 동네 구자명시, 하종우의 동승, 최두석의 성의꽃 이런 작품들을 떠올린 친구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고된 삶이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이 나오니까 박제삼의 흥부 부부상을 떠올렸다든지 비슷한 주제 또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작품을 떠올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상호 텍스트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거죠. 내신 강의를 할 때도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데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에서도 유사한 제재를 다루고 있는 두 개의 지문, 즉 주제통합 지문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새로운 이런 낯선 작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작품들과 비교하면서 이 작품이랑은 뭐가 비슷한지 스스로 파악해 가면서 작품을 공부하면 기억에도 잘 남고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선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상호 텍스트적 맥락을 고려해서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에 대해서 묻는 문제네요. 서정갈래의 필수 유형인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이것도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수미상관의 구조를 활용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가는 처음 두 행을 마지막 부분에 다시 반복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했죠. 이로써 형태적 안정감, 다른 말로는 구조적 안정감이라고도 할 수 있죠. 형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번, 특정 음절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 김영랑의 작품은 니은, 리을, 미음, 이음과 같은 울림 소리를 반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3번, 음성 상징어를 통해 대상의 움직임에서 느끼는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음성 상징어는 뚝뚝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뚝뚝을 활용해서 꽃이 떨어지는 느낌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4번, 어순을 바꿈으로써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어순을 바꾸는 것 도치법이죠. 마지막에 나왔던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도치법을 사용해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번, 모순어법을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절망적인 슬픔의 깊이를 강조하고 있다. 모순어법은 찬란한 슬픔의 봄 여기에서 나왔었죠. 그런데 이것은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절망적인 슬픔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찬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봄은 기쁨과 환희의 계절인 동시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계절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을 역설적 표현으로 나타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슬픔의 깊이를 강조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돼요. 그러면 가와 나 두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도 풀어볼게요. 6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이것도 1번부터 같이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표면적으로 모순된 것 같지만 그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바로 역설법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역설법은 표면적으로 모순된 것 같지만 그 표면적 진술 너머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수사법입니다. 가에서는 찬란한 슬픔의 보물, 나에서는 슬픔도 배불렀다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2번, 가와 나는 모두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에서는 보람이 무너졌다. 이 부분에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나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가는 나와 달리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병치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여기에서 상승의 이미지와 하강의 이미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서는 이러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요. 4번, 가는 나와 달리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화자의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다. 가는 이렇게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었죠. 형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모란이 피는 것에 대한 화자의 기다림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5번, 나는 가와 달리 관찰을 통한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중국집 젊은 부부를 관찰하고 있죠. 이들을 관찰하면서 이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에서는 이러한 성찰적 태도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아까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랑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말했던 성의꽃과 비교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입니다. 나와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한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1번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나는 보기와 달리 화자의 처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나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나왔었죠. 아래층에서 물틀면 단수가 되는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전세방,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가 궁핍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보기에서는 화자가 시내 새벽버스를 탔다는 것, 그리고 면회가 금지된 친구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 수 있어요. 화자의 처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 적절합니다. 2번, 나는 보기와 달리 화자가 처한 부정적 시대 현실을 상징적 시어로 나타내고 있다. 나에서 화자가 처한 부정적 시대 현실을 상징하는 시어는 없습니다. 전색방 이런 거는 화자의 궁핍함을 보여주는 시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정적 시대 현실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보기에서는 엄동혹한일수록 선연을 피는 성의꽃, 여기서 엄동혹한이 부정적 시대 현실을 상징하는 시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3번, 나와 보기 모두 인물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고 있다. 나에서는 나에 대한 형의 애정이 드러났죠. 그리고 중국집 젊은 부부에 대해서 나가 애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서민들에 대한 나의 애정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나와 보기 모두 인물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나와 보기 모두 모순되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모순되는 표현, 역설적 표현이죠. 나에서는 아까 이 부분이라고 했죠.
슬픔도 배불렀다. 보기에서는 역설적인 내용 두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엄동호간일수록 성액꽃이 선연히 핀다는 거, 그리고 차가운 아름다움,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나와 보기 모두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다. 나는 중국집 젊은 부부의 삶에서, 그리고 보기는 여기에서 알 수 있죠.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했죠. 즉 둘 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송미인곡과 주홍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송미인곡 지문을 보기 이전에 문제에 이 34번 문제죠. 34번 문제에 제시된 힌트를 읽었어야 합니다. 이 선생님의 설명을 읽어보면 시나 수필을 창작할 때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는 시고 나는 수필입니다. 그리고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물 간의 대화로 작품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와 나 모두 인물 간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지문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에서도 중심인물과 주변인물로 나눠진다고 했고, 주변인물은 또 보조적 인물과 대립적 인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두 작품 모두 중심인물과 주변인물이 나오는데, 한 작품은 그 주변인물이 보조적 인물인 거고 한 작품은 대립적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미인곡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하구나.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라고서 첫 번째 화자가 저 각시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천상 백옥경을 어찌 떠나고 너 지금 누구 보러 가느냐 라고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화자가 너로구나. 이 내 사설 들어봐라. 그럼 이 두 번째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는 거니까 이 두 번째 화자가 중심 인물이 되겠죠. 첫 번째 이 부분에서의 화자는 보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내 얼굴 이 거동이 임사랑 받을만 할까만 어쩐 일로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니 나도 임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아양이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였더니 반기시는 낯빛이 전과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서러워 풀어 헤아리니 조물의 탓이로다. 지금 이 두 번째 화자, 즉 중심 인물이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를 밝히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몸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다. 다 조물주의 탓이다. 라고서 운명론적 사고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작품이 정철이 지은 가사예요. 따라서 이렇게 가사의 특징인 사음보도 확인할 수 있고, 정철은 조선시대 중기 문신으로 임금에 대한 충심을 드러낸 작품을 많이 썼어요.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송미인곡인 거죠. 따라서 여기서 임은 임금을 의미하는데 임금에 대한 원망의 태도를 드러내면 안 되죠. 신하로서 군주를 비판하지 않는 유학자의 자세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자 그리 생각 마오 라고선 첫 번째 화자가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화자가 말해요. 맺힌 일이 있다. 임을 모셔 있어. 임의 일을 내 알거니 물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 있고 라고 임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략 이후 부분을 볼게요. 반벽 푸른 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오락가락하니 어느덧 힘이 다해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임을 보니 옷 같던 얼굴이 반이 넘게 늙었어라. 옷 같던 얼굴은 임금의 얼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앞에 나왔던 물 같은 얼굴과 똑같이 임금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사뢰자 하니 눈물이 여전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다 풀고 목조차 메어오니 방정 맞은 닭 울음에 잠을 어찌 깨었던고. 화자가 잠에 잠깐 들었는데 임금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서 임금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꿈에 나왔던 임금의 모습이 임금의 옷 같던 얼굴이 반이 넘게 늙었대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임금에게 하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서 말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임금을 꿈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닭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서 이제 임금을 볼 수 없게 된 거죠. 꿈속에서라도 볼 수 있었는데, 즉 여기서 꿈은 화자가 그리운 임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인데 꿈을 통해 임금을 만날 수는 있으나 그 재회는 가상적이고 일시적이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닭 울음은 화자의 꿈을 깨게 한다는 데서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어와 허사로다 이 임이 어디 간고 바로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 날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사라져 나거리나 되어서 임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이제 꿈에서 깨고 나니까 허망한 거죠. 차라리 내가 죽어서 달이 되어서 임 계신 창 안에 비추고 싶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첫 번째 화자가 각시님 달이야커녕 굳은 비나 되소서라고 말을 해요. 달이 아니라 굳은 비가 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나궐이랑 굳은 비 이 두 개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둘 다 두 번째 여인의 분신에 해당하고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건데 나궐은 그 임에 대한 사랑을 소극적으로 전달해요. 나궐은 멀리서 잠깐 동안 임을 보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임과의 오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시각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 굳은 비는 보다 적극적이에요. 굳은 비는 오랫동안 내리며 임의 옷을 적실 수 있는 것으로 임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애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청각적이고 촉각적 그리고 지속적이고요. 나궐과 굳은 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줄 알아야겠죠. 이렇게 여인 1이 여인 2를 위로하면서 가사가 끝납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 연군지정이겠죠. 특징은 가사니까 사음부 연속체의 율격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봤듯이 두 인물의 대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홍설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 34번에서 봤듯이 주홍설은 수필에 해당하죠. 그리고 송미인곡과 마찬가지로 인물 간의 대화, 그리고 중심인물과 주변인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미인곡에서 주변인물, 즉 첫 번째 여인은, 첫 번째 화자는 보조적 인물에 해당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주홍설에서 주변인물은 대립적 인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럼 읽어보도록 할게요. 손이 주홍에게 물었다. 그대가 배에서 사는데 고기를 잡는다 하자니 낚시가 없고 장사를 한다 하자니 팔 것이 없고 뱃사공 노릇을 한다 하자니 물 가운데만 있어 오고 감이 없구려. 변화불측한 물에 조각배 하나를 띄어 가없는 넓은 바다를 헤매다가 바람 미치고 물결 놀라 돛대는 기울고 노까지 부러지면 정신과 혼백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쌓여 목숨이 지척에 잊게 될 것이다. 이는 지극히 험한 데서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일이거늘 그대는 도리어 이를 즐겨 오래오래 물에 떠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재미인가? 라고서 손이 주홍의 삶을 관찰한 것을 이제 밝히면서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서 질문을 합니다.
즉 주홍은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글쓴이의 생각을 전달하는 허구적인 대리인입니다. 소는 주홍에게 왜 그렇게 위험하게 물 위에서 사느냐라고서 묻는 거죠. 주홍의 삶은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 주홍이 대답합니다. 질문을 하고 이제 대답이 나오는 거니까 이 수필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죠. 아, 그대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변덕스러운 것이어서 평탄한 땅을 디디면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두려워 조심하는 법이다. 험한 지경이 바로 주홍이 사는 삶, 즉 배 위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겠죠. 두려워 조심하면 든든하게 살지만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롭게 되나니 내 차라리 위험을 딛고서 항상 조심할지언정 편안한 데 살아 스스로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 한다 라고선 자신이 왜 위험한 배에 사는지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물며 내 배는 정해진 꼴이 없어 떠도는 것이니 혹시 무게가 한쪽에 치우치면 그 모습이 반드시 기울어지게 된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끔 내가 배 한가운데서 평형을 잡아야만 기울어지지도 뒤집히지도 않아 내 배의 평온을 지킬 수 있다. 여기에서 주홍이 지향하는 삶의 자세, 즉 중용의 덕이 드러나죠. 바로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홍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도 알아야겠죠. 비록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는 서리법을 통해서 풍랑과 같은 외적 조건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무릇 인간 세상이란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 인간 세상을 거대한 물결에 인심을 한바탕 큰 바람에 빗대고 있죠. 인간의 삶과 물을 관련지어서 흔들림과 근심이 많고 변화무쌍하며 험난한 인간 세상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잘것없는 내 한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떴다 잠겼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입 조각배로 만리의 부슬비 속에 떠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내가 배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을 보니 안전한 때는 후한을 생각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그대는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롭다 하는가. 즉 주홍은 느긋함을 즐기다가 위태롭게 되기보다는 늘 위태로운 배에서 사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긴장하며 살겠다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역설적인 발상이 드러납니다. 또한 안일한 생활만을 추구하는 세태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태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험난한 세상에서 조심하고 경계하는 삶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방금 봤듯이 인물 간의 대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손의 질문과 주홍의 대답으로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던 그 34번 문제에 해당하는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인물을 분석한 거예요. 한번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4번입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가의 각시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도 나와 있죠. 두 번째 화자, 즉 중심 인물에 해당합니다. 이 각시가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죠. 내 사설 들어보. 따라서 이 인물은 중심 인물이고 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죠. 그리고 나거리나 되어서 임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라는 발화를 통해서
죽어서 나궐이 되어서라도 임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것, 즉 이거는 임금에 대한 작가의 깊은 충성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각시는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중심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의 설명에 나와 있었죠. 2번도 적절합니다. 3번 너 누굴 보러 가시는고? 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서 여인 1이 여인 2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즉 중심인물의 말을 이끌어내는 주변인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 생각 마오는 여기 나와 있었죠.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니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중심인물을 위로하는 주변인물의 역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번 적절합니다. 그 다음 4번 주홍설입니다. 주홍은 그대는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롭다 하는가 라고서 손에게 다시 질문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깨닫도록 유도하면서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중심인물인 거죠. 근데 대안을 제시함, 여기서 선생님의 설명에서 보면은 대안을 제시하는 보조적 인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심인물의 역할이 아닙니다. 보조적 인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나에서는 보조적 인물이 나타나지 않죠. 나에서 소는 보조적 인물이 아니라 대립적 인물에 해당합니다. 중심 인물과 대립하기 때문에. 왜 대립하냐면 중심 인물인 주홍의 삶의 모습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5번은 적절하고 4번은 이 부분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송미인곡 작품에서 아까 봤듯이 달이랑 굳은비의 의미가 중요해요. 따라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도 풀어볼게요. 5번 문제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A가 달, 나궐이었고 B가 굳은비였습니다. (5번도) 풀어보셨나요? 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A와 B는 모두 임에 대한 적극적인 화자의 사랑을 의미한다. A와 B는 모두 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건 맞아요. 모두 화자의 분신에 해당하는 존재였고요. 그런데 A는 B에 비해서 소극적이었고 B는 A에 비해서 적극적인 것이라고 했죠. 따라서 모두 적극적인 것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2번 A는 B와 달리 임을 향한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A와 B 모두 임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소재죠. 왜냐하면 죽어서 달이 되겠다, 굳은비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틀렸죠? 3번 B는 A와 달리 중심 화자의 분신에 해당하는 존재이다. A랑 B 둘 다 중심 화자의 분신에 해당하는 존재라고 했죠. 4번 A는 시각적, 일시적인 존재이고 B는 촉각적, 지속적인 존재이다. 이 달은 시각적인 존재고 굳은비는 촉각적이고 청각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그리고 달은 일시적입니다. 반면에 B는 지속적으로 청각을 자극하죠. 지속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적절한 게 돼요. 5번 A는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가고 싶은 중심 화자의 결연한 의지를 상징하고 B는 중심 화자의 죽음을 만류하는 보조 화자의 마음을 상징한다. 이 앞에 부분은 맞았죠. 그런데 B가 중심 화자의 죽음을 만류하는 보조 화자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죠. 보조 화자는 죽어서 달이 되겠다는 중심 화자에게 죽지 말라고 만류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달보다는 굳은비가 되라고 권유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의 답은 4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6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A에서 E 중에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를 찾는 거예요. 여기 A에서 E가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A, B, C, D, E 중에서 이질적인 하나를 찾으셨나요?
A는 물결이고 B는 험한데, 그리고 험한지경, 풍랑, 한입, 조각배. 이 중에서 좀 다른 거는 바로 E죠. A, B, C, D는 주홍이 살아가고 있는 물 위에 험난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E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주홍 자신을 비유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게 가장 이질적입니다. 그 다음에 14번도 같이 풀어볼게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영상을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1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2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소는 관찰에 의한 자신의 느낌을 밝히고 있다. 소는 이 앞부분에서 그대가 배에 사는데 뭐뭐 하구려 라고선 자신이 주홍에 대해서 관찰한 바를 제시한 후에 이것은 지극히 험한 데서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일인데 라고서 자신의 느낌을 밝히고 있죠. 적절합니다. 2번, 소는 주홍의 삶을 선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소는 주홍이 지극히 험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따라서 주홍의 삶을 선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답이 돼요. 3번, 주홍은 비유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비유법이 사용된 부분 여기였죠. 인간 세상이란 한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 여기에서 비유를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번, 주홍은 세태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밝히고 있다. 주홍은 오히려 한입 조각배로 만리의 부슬비 속에 떠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이렇게 자신이 바라본 세태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함께 드러내고 있죠. 5번, 손이 묻고 주홍은 그에 답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손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주홍이 대답을 하고 있는 문답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죠. 따라서 적절합니다. 14번의 답은 2번이었어요. 이 외에도 송미인곡 같은 경우에는 뭐 삼위인곡이라든지 아니면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다른 작품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주홍설의 경우에는 같은 설, 뭐 경설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죠.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소설과 시나리오 두 개 지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설 지문을 보기 전에 이것도 역시 송미인곡이랑 주홍설과 마찬가지로 문제에 주어진 힌트를 찾고선 읽었어야 돼요. 42번이죠. 여기 보기를 보면은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할 경우 갈래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소설에서는 인물의 내면 심리나 대상의 변화를 직접 서술할 수 있으나 시나리오는 이를 장면으로 시각화하거나 영화적 기법을 통해 표현한다. 또한 갈래적 차이에 따른 변화 외에도 각색 과정에서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내용을 삭제 혹은 다른 장면으로 대체하거나 소설에 없던 장면을 추가하기도 한다. 이 보기를 읽고선 그러면은 가가 나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이거를 알게 되겠죠. 따라서 읽을 때 어떤 변화인지 찾으려고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가 먼저 보겠습니다. 소설입니다. 시골 학교로 전학 온 나는 힘으로 학급을 장악하고 있던 석대에게 저항하다 이내 굴복한다. 그러나 김 선생이 부임한 후 아이들이 석대의 비행을 폭로하고 석대는 학교를 떠난다. 학교를 떠난 석대는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괴롭힌다. 나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석대의 권위에 도전을 했지만 이내 좌절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김 선생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이 엄석대의 권력 체제가 무너진 거예요. 석대가 학교를 떠났죠. 그런데 학교를 떠났는데도 석대는 여전히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혼란과 소모를 강요한 것은 의식의 파행이었다. 선생님의 격려와 근거 없는 승리감에 취한 우리 중의 일부는 지나치게 앞으로 내달았고, 아직도 석대의 질서가 주던 중압에서 깨어나지 못한 아이들은 또 너무 뒤처져 미적거렸다. 임원진으로 뽑힌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른들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한쪽은 너무도 민주의 대의에 충실히 우왕좌왕하는 다수와 함께 우왕좌왕했고, 또 한쪽은 석대식의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못해 은근히 작은 석대를 꿈꾸었다. 거기다가 새로 생긴 건의함은 올바른 국민 탄핵 제도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밀고와 모함으로 일주일에 하나씩은 임원들을 갈아치웠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교실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석대가 떠난 후 지금 혼란스러운 교실 내부의 분위기가 나타나 있는 거죠. 석대식의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못해, 즉 석대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작은 석대를 꿈꾸는 아이들도 있었대요. 그리고 건의함이 새로 생겼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대단하지도 않은 잘못으로 서로를 밀고 하고 모함으로 임원을 계속 갈아치우는 그런 혼란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건의함이 올바른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안팎의 도전들은 차츰 해결되어 갔다. 먼저 해결된 것은 석대 쪽이었는데 그 해결을 유도한 담임 선생님의 방식은 좀 특이했다. 안팎의 도전들이란 교실 안과 교실 밖의 상황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교실 밖이란 바로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석대, 이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교실 안의 혼란이란 서로 밀고와 모함으로 임원들을 갈아치우는 상황, 그리고 한쪽은 민주의 대의에 충실해서 우왕좌왕하는 상황, 그리고 한쪽은 석대식의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못해 은근히 작은 석대를 꿈꾸는 상황인 거예요. 안의 도전이 무엇인지, 밖의 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근데 그 중에서 석대 쪽, 즉 교실 밖의 혼란한 상황이 먼저 해결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항력적인 것이었건만 어찌된 셈인지 담임 선생님은 석대 때문에 결석한 아이들을 그 어느 때보다 호된 매질과 꾸지람으로 다루었다. 담임 선생님은 석대 때문에 결석한 애들한테 잘 타이르는 게 아니라 엄청 혼을 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5놈이 하나한테 하루 종일 끌려다녀? 병신 같은 자식들, 이러면서 엄청 심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2손 묶어놓고 있었어? 멍청한 놈들, 이런 식으로 소리치면서 마구잡이 매질을 해댔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임 선생님의 행동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영문을 몰랐어요. 근데 그 효과는 오래전에 나타났다. 우리 중에서 좀 별나고 당찬 소전거리 아이들 5이 마침내 석대와 맞붙은 것이었다. 석대한테 맨날 당하기만 했는데 선생님의 이런 호된 매질로 5명의 어떤 아이들이 석대와 맞붙게 된 거예요. 석대는 전에 없이 표독을 떨었지만 상대편 아이들도 2판 4판으로 덤비자 결국은 혼자서 5을 당해내지 못하고 꽁무니를 뺐다.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 그 당시 한창 인기 있던 케네디 대통령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란 책 한 권씩을 나눠주며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여럿 앞에서 그들을 추켜 세웠다. 그러자 다음날 미창 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 뒤 석대는 2번 다시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담임 선생님이 책을 나눠주면서 이들을 엄청 추켜 세웠대요. 다른 애들 앞에서. 그거를 본 다른 애들은 이제 감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도 이 5을 보고선 석대와 맞서게 된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아이들도 석대와 맞붙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온 거죠. 거기에 비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대하는 담임 선생님의 태도는 또 앞서와는 전혀 달랐다. 이제 안팎의 도전들 중에서 밖의 도전 해결됐어요. 이제 안의 도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바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란입니다. 잘못된 이해나 엇갈리는 의식 때문에 아무리 교실 안이 시끄럽고 학급의 일이 갈팡질팡해도 담임 선생님은 철저하게 모르는 척했다. 토요일 오후 자치회가 끝없는 입씨름으로 서너 시간씩 계속돼도 급장, 부급장이 건의함을 통해 밀고된 대단치 않은 잘못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갈리는 소동이 나도 언제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뿐 충고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다. 그 바람에 우리 학급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거의 한 학기가 다 소비된 뒤였다.
여름방학이 지나자 벌써 서너 달 앞으로 닥친 중학 입시가 맑게나 할 만한 아이들의 주의를 온통 그리로 끌어들인 까닭도 있지만 그보다는 경험의 교훈이 자정 능력을 길러준 덕분이 아닌가 한다. 서로 다투고 따지고 부대끼고 시달리는 그 대여섯 달 동안에 우리는 차츰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된 것이었다. 즉 담임 선생님은 얘네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아무런 그런 터치를 안 한 거죠. 담임 선생님이 철저하게 모르는 척한 이유는 아이들이 스스로 학급의 질서를 새로 수립해 나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껏 우리는 그런 우리를 지켜보기만 했던 담임 선생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는 아직도 훨씬 더 많은 세월이 지나야 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시절 학급에서 겪었던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이 된 나가 그 경험을 회상하고 그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감과 아울러 굴절되었던 내 의식도 차츰 원래대로 회복되어 갔다. 다시 어른들 식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급장 선거에서 기권표를 던질 때만 해도 머뭇거리던 내 시민의식은 오래전에 자신과 희망을 가지게 되고 자유와 합리에 대한 예전의 믿음도 이윽고는 되살아났다. 가끔씩 이를테면 내가 듣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의견 같은데도 공연히 떠드는 게 좋아 씨알도 먹히지 않는 따지기로 회의만 끝없이 늘여놓는 아이들을 볼 때나 다같이 힘을 합쳐야 할 작업에 요리조리 빠져나가 우리 반이 딴 반에 뒤지게 만드는 아이들, 이들을 보게 될 때와 같은 때에 석대의 질서가 가졌던 편의와 효용성을 떠올릴 때가 있었지만 그것도 금지돼 있기에 더 커지는 유혹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즉 여기서 굴절되었던 내 의식이란 석대의 질서가 가졌던 편의와 효용성을 생각하면서 이 석대의 질서를 받아들였던 그런 의식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의식이 이제 회복되었대요. 석대는 밑창 쪽 아이들과의 싸움이 있고 난 뒤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 작은 읍에서도 사라져버렸다. 얼마 후 들리는 소문으로는 서울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것이었다. 라고서 석대의 행방에 대한 소문을 전하면서 제시된 글이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나리오를 볼게요. 씬 넘버 136, 교실 아침.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장면 번호와 함께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는 게 시나리오의 특성이죠. 시나리오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거예요. 특히 소설을 원작으로 하기 때문에 소설과 시나리오의 특성을 비교하거나 소설의 내용이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얼굴들에 상처난 아이들, 몇 명을 중심으로 모여 수군거리는 아이들, 그 교실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뚫고 들어오는 김선생, 급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아이들로 우당탕거리던 교실이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진다. 교실 안을 휘휘 둘러보는 김선생, 군데군데 비어있는 몇 개의 자리, 김선생과 시선이 마주친 상처난 얼굴의 아이들이 얼굴을 숙인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너희들. 갑작스런 김선생의 높아진 음성에 아이들의 고개가 더 숙여진다. 이렇게 매일 얻어맞고 그게 무서워 결석을 하고 고개를 숙인 채 기가 죽은 아이들을 굳은 얼굴로 둘러보는 김선생. 석대가 그렇게 무서워? 난 너희들 같은 겁쟁이들은 가르치고 싶지 않다. 절대 피하지 마라. 맨손으로 안 되면 돌이라도 들고 싸워라. 한 사람이 안 되면 두 사람. 그래도 안 되면 전부 다들 덤벼라. 내 말 알아듣겠나? 아이들 중 몇 명이 죽어가는 소리로 겨우 대답한다. 다시 알아듣겠나? 조금 커진 소리로 네. 다시 일제히 힘차게 네. 이 부분이 바로 소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멍청한 놈들 하면서 소리치고 혼내는 게 이렇게 나타난 거죠. 시나리오에서. 그런데 서술자의 서술로 사건을 전개하는 소설과 달리 시나리오는 이렇게 지시문 그리고 대사 해설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 선생은 다시를 반복해서 아이들을 고무시켜 석대에게 맞설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나무 의자와 책상 등이 불길에 쌓여있다. 물을 길어와 교실 안에다 끼얹는 동네 사람들. 서서히 불길이 잡힌다. 하고 페이드아웃이 나와 있네요. 시나리오 용어죠. 화면이 처음에는 밝았다가 점차 어두워지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페이드 아웃의 반대인 페이드 인이 나와요. 화면이 처음에 어두웠다가 점차 밝아지는 거예요. 같은 장소 아침,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아침이니까 이제 애들이 왔겠죠. 웅성거리며 모여드는 아이들. 입을 꽉 담은 병태도 섞여 있다. 급하게 뛰어온 김선생. 주먹을 불끈 쥔다. 병태, 시꺼먼 병이 나무 둥치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화단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철쭉과 진달래의 붉은색이 눈을 어지럽힌다. 교문 쪽으로 먼 시선을 주고 있던 병태, 다시 한번 쓰러져 있는 병을 본다. 그리고 이제 병태의 속마음이 내레이션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날 이후 엄석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걔가 한 서울의 어머니를 찾아갔다던가. 즉 이거 지금 여기 불이 난 상황이 나온 거잖아요. 불을 바로 엄석대가 지른 거죠. 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석대의 행방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내레이션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칠판에는 제7차 급장선거라는 글씨와 후보들의 이름, 개표 결과가 써있다. 김선생 교단 위로 올라오면서 좀 혼란했던 기간이 있긴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각자의 일들을 알아서 처리하고 공동의 일들은 서로 협력해서 처리하는 새로운 6학년 2반이 돼주길 바란다. 급장! 하고서 이제 7차 급장 선거에서 뽑힌 새로운 급장이 나옵니다. 바로 영수예요. 단상에 오르지 않고 앞에 남아서서 여기서 단상에 오르지 않는다는 이 행동의 의미는 학급의 다른 아이들과 평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석대처럼 권력을 휘두르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절 불러주세요. 기꺼이 여러분께 봉사하는 급장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박수를 치는 아이들, 전에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를 쳐다보는 병태. 병태의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그 후 학교 생활은 정상으로 돌아갔고 굴절되었던 내 의식도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석대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져 갔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끝납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주인공인 나의 생각이 이렇게 내레이션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초등학교 교실이라는 축소되고 집약된 공간을 통해서 권력의 형성과 몰락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는 절대 권력의 허구성과 이기적인 소시민 근성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던 2번 문제. 모의고사에서는 42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였죠. 이거에 대한 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세요. 풀어보셨나요? 이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3번입니다.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씬 넘버 136에서 김 선생이 아이들에게 다시를 반복하는 장면은 가에서 없던 장면으로 아이들을 고무시키고자 하는 김 선생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군. 이 나에서 다시를 반복하는 장면은 가에서는 없던 장면이었죠. 아이들을 고무시켜 석대에게 맞설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김 선생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2번 씬 넘버 137에 불길에 쌓인 교실과 씬 넘버 139의 시커먼 병 등을 통해 가에서 나오지 않는 석대의 방화를 추가하여 그의 보복을 암시하고 있군. 석대의 방화는 가에서는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나에서는 석대의 보복을 암시하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3번 가에서 밀고된 대단치 않은 잘못으로 급장이 한 달에 한 번씩 갈리는 소동이 났다는 것 등을 통해 씬 넘버 140에서 새로 뽑힌 새 급장인 영수도 곧 밀고로 인해 다른 급장으로 대체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군. 이 가를 보면은 이 부분이죠. 밀고된 대단치 않은 잘못으로 급장이랑 부급장이 한 달에 한 번씩 갈리는 소동이 났던 것은 맞지만 한 학기 동안 여러 차례 혼란을 거친 후에 아이들은 스스로 여기 통해 알 수 있죠. 아이들은 스스로 학급의 질서를 새로 수립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 급장인 영수가 선출됐고 아이들은 영수에 대해서
전에와는 다른 모습으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영수가 이전에 혼란스러웠던 학교 생활처럼 다시 밀고로 인해 다른 급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가에서 서술자를 통해 서술된 석대의 행방이 씬 넘버 140에서는 내레이션 기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군. 석대의 행방은 가에서는 이렇게 얼마 후 들리는 소문으로는 서울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것이었다라는 서술자의 서술로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나에서는 병태의 내레이션으로 석대의 행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가에서 학급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씬 넘버 140에서는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는 김 선생의 말을 통해 드러내고 있군. 가에서는 그냥 서술자인 나의 서술로 정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씬 넘버 140을 보면은 선생님이 직접 말하고 있죠. 이제 너희들은 제 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라고서. 따라서 이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작품의 갈래를 비교하는 문제도 풀어볼게요.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육 번 문제 답은 1번이죠. 가와 달리 나는 장면 구분이 뚜렷하다. 가는 서사 갈래 중 소설이고 나는 극갈래 중 시나리오였어요. 시나리오는 영화 상영을 위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씬 넘버로 장면을 구분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적절합니다. 2번. 가와 나 모두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한다. 서술자를 통해 사건이 전달되는 것은 소설에만 해당하죠.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3번. 가와 나 모두 현재형으로 사건을 보여준다. 주로 소설은 과거형, 그리고 시나리오는 현재형으로 사건을 보여준다는 게 특징이 돼요. 여기서 알 수 있죠.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나는 이런 식으로 현재형으로 서술하고 있죠. 그 다음 4번. 가는 나와 달리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가와 나 모두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죠. 5번. 가는 나와 달리 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 초점을 두고 사건이 전개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6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1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나에 어떻게 각색되었는지 묻는 문제예요. 11번도 한번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니은, 디귿. 기억부터 볼게요. 석대가 방화를 저지른 장면을 추가하여 석대가 여태껏 아이들에게 한 만행을 반성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어야겠어. 가에서 없던 석대의 방화 장면이 나에 추가된 것은 맞지만 이 장면이 석대의 반성적 태도를 보여주는 건 아니었죠. 아까 봤듯이 석대의 보복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은. 담임 선생님은 석대가 무서워 결석한 아이들을 꾸짖는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로부터 자신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대답을 이끌어내도록 해야겠어. 가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호되게 꾸짖고 있었죠. 하지만 나에서는 그냥 꾸짖는데 그치지 않고 내 말 알아들었어? 다시 알아들었어? 라고선 아이들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죠. 따라 적절합니다. 디귿. 급장과 부급장이 한 달에 한 번씩 갈렸다는 내용은 정확히 몇 번의 투표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칠판을 통해 제시해야겠어. 가에서는 급장, 부급장이 대단치 않은 잘못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갈리는 소동이 났다고만 말하고 있지 몇 차례 투표를 했었다 뭐 이런 건 안 나와 있었죠. 하지만 나에서는 여기서 제7차 급장선거라고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죠. 그 다음 리을을 볼게요. 석대의 행방에 대해 전할 때에는 석대가 왜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인물의 말을 통해 전달해야겠어.
석대 행방이 나온 부분은 가에서는 이 끝부분이었고 나에서는 여기였죠. 둘 다 병태의 말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를 나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수정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적절한 것은 니은 디귿 4번이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 중 성격이 이질적인 것을 고르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 석대의 질서가 주던 중압, 니은, 석대 때문에 결석한 아이들, 디귿,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란, 리을, 굴절되었던 내 의식, 미음, 석대의 질서가 가졌던 편의와 호용이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성격이 다른 것은 디귿이죠. 기억이랑 니은, 리을, 미음은 석대의 권력에 저항하지 않고 석대의 질서를 따르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귿은 석대의 권력으로 인한 그런 아이들의 뭐 내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죠. 석대가 없는 반에서 일어나는 아이들 간의 갈등입니다. 즉 여기 안팎의 도전들 중에서 안의 도전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디귿이 성격이 가장 다릅니다. 이 외에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경우 아우를 위하여 또는 우상의 눈물이라는 소설과 비슷한 내용 및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비교하는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시된 지문에서는 석대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석대가 등장하는 부분 학평 수록 외 지문 문제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해설뿐만 아니라 내신 강의 영상도 업로드 되어 있으니 아래 구독 버튼 눌러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시행 고1 6월 학력평가 문학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